네, 소개 감사합니다. 논문이 사실 37편은 뭐 자연 스님 쓰신 거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좀 사실은 이제 더 열심히 많이 썼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뭐 또 다른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좀 적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좀 분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제가 이제 실크로드 의 불교 미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음, 실크로드를 우리가 불교와 연관시켜서 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불교라는 종교는 이 포교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는 다 포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어차피 유대인들밖에 믿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뭐 폭이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이 인도 사람들만 믿을 수 있지. 뭐 결혼을 인도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여러 넓은 공간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뭐 유교를 일부러 뭐 포교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는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 서로 연계된 것이니까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상당히 그 포교를 열심히 한 어떤 종교고 마찬가지로 이 불교 역시 열심히 포교를 했지요. 근데 그 범위를 보면 기독교가 주로 지중해 인근에 있는 나라들로 먼저 퍼져나갔던 거에 비해서 불교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인도로부터 저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와 또 이제 일본에까지 퍼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불교가 서쪽으로 퍼져나간 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깊이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그런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집트의 고대 종교 중에 이런 불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게 또 보이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대 종교에서 그런 불교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처럼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그런 그 지중해 인근에 여러 곳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연구들이 많이 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불교가 포교됐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뭐 순례를 가시는 것도 그렇고 이 험한 길을 따라서 스님들이 이렇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고 가시고 했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크로드의 이런 불교의 흔적들이 많이 남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직접 이제 가서 또 읽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오늘은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불교 포교의 길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불교에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렇고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실크로드를 공부하다 보면 마치 실크로드가 불교 전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이 험한 길을 왜 처음에 사람들이 다닐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의 길, 무역의 길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목숨 걸고 이런 길로 다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길을 따라서 스님들이 이게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으니 이 길을 따라가면 여기서 인도로도 갈 수 있겠구나. 인도 상인들도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저 중국이라는 땅에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상인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이런 흔적들이 남은 거겠죠. 근데 불교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전반적인 동쪽과 서양의 문명 교류에 있어서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긴 그런 물건이나 흔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실크로드 가보시면 그 도시의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에 어떤 물건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됐는가, 교류가 됐는가, 이제 그런 흔적들은 볼 수 있지만 자세하게 물질적인 자료가 많이 남는 거는 아니죠. 근데 대신에 이제 불교가
거기서 불상도 만들고 석굴도 파고 벽화도 그리고 하면서 그 불교가 지나갔던 흔적들만 강조돼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지나갔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불교만 지나다녔던 길은 아니지만 결국 남은 건 불교 문화유산이 쭉 남아서 이런 길로 불교도 다녔고 무역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실크로드는 왜 그럼 실크로드라고 하게 되었는가? 마찬가지로 여러 물건이 오갔겠지만 그 남은 증거로 남는 게 주로 실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셔도 여기서 고대의 그런 교역의 증거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보면 바로 실크죠. 비단. 비단을 처음 만든 건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들이 만든 이 발명품을 적극적으로 무역에 활용해서 다른 데선 그런 걸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직물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마다 이 비단을 화폐처럼 지급한 거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에서는 일종의 비단이 달러였던 겁니다. 교역을 할 때 쓰는. 그래서 그런 비단이 퍼져 있었던 흔적들을 쭉 찾아가 보면 거기에 불교 유적도 있는 거고 거기가 결국은 어떤 문명이 교류했던 그런 흔적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수입해서 썼던 비단을 통해서 그 루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비단길이라고 하는 게 그 비단이 다녔던 흔적들을 쭉 추적해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길을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길을 이제 비단길, 실크로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비단을 주고 뭘 사왔을까요? 일단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 향신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그 음식 문화권 그러면 중국 음식 문화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뭐 프랑스 음식이라든가 중국 음식이라든가 이탈리아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한테는 이제 한국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의 어떤 음식 문화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의 학자들도 자기네 그 중국 음식을 막 연구해 보니까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외래적인 어떤 음식이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향신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중국도 역시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했던 거고 그 발전의 바탕에는 이런 무역로가 있었던 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먹는 거 들여오는 게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엔 옥이에요. 옥. 중국 사람들이 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보다 옥을 더 좋아해요. 이 옥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걸로 중국 사람들은 믿는다 이겁니다. 우리 한때 유행했던 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그네슘 팔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그네슘 팔찌 이런 거 하면은 뭐 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나 건강 생각해서 이 마그네슘 팔찌 해줬어. 그래서 이제 막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거 아니 전혀 상관없다. 마그네슘 팔찌 뭐 이런 게 전혀 건강에 관계없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어르신들은 뭔 소리 내가 해보니까 효과 있던데 진짜로 좋던데 막 이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마그네슘 팔찌 선전하러 온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뭐 진짜로 효과 있다 없다를 떠나서 여하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믿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이제 옥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사람의 기가 맑아지고 기를 모아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옥을 목걸이라든가 반지로 이렇게 그 품고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기왕이면 이제 좋은 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옥침대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중국의 오굴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옥이 비싸기 때문에 그 옥으로 침대를 만든다는 건 황금 침대에서 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옥의 개념하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옥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 중국의 옥은 우리처럼 약간 부드러운 옥이 아니고 되게 진짜로 딱딱한 그런 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옥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보여드릴 이 실크로드의
이 호탄이라는 곳에서 출토되는 옥을 이제 최고의 옥으로 쳤어요. 그래서 그런 옥들을 이제 사오기 위해서 이제 비단을 주고 옥을 사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는 말도 있어요. 말. 원래 중국에도 말이 있기는 있었는데 중국의 말은 약간 이렇게 좀 다리가 짧고 쪼락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쪼락말 같아요. 그래서 진시황릉에 가보면 대부분 보병이에요. 진시황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든 군인들이 다 보병, 걸어 다니는 병사인데 말이 사용된 건 전차를 끄는 말이에요. 뒤에 마차가 달린 거죠. 전투용 마차가 이제 전차죠. 한 4마리 정도가 그 전차를 끄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기병이 없어요. 말을 타고 싸울 수는 없어요. 말이 마차를 끌어서 그 마차가 전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말을 타고 사람이 타고 싸우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은 막 그 전투용 말은 흉노, 몽골 이런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기병 그 북방 민족의 유목 민족들의 이 기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이 기동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야 우리도 그러면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을 만들어 보자. 근데 말이 중국말 훈련시켜서 안 되는 거죠. 다리가 짧으니까 다리가 짧은데 막 훈련시킨다고 얘가 다리가 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다리가 긴 전투용 말을 이제 수입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단을 대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 비단 가격하고 그때 비단 가격은 이제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그때 쌀 한 가마니가 비단으로 몇 필 정도였는가를 하면은 그 당시에 비단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었겠구나. 지금으로 치면 얼마겠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입해왔던 전투마의 가격이 얼마쯤 될까를 환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의 중간급 자동차, 그러니까 뭐 BMW 뭐죠? 5 시리즈라든가 벤츠 E 클래스 정도가 말 한 마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흉노에 맞서기 위해서 전투마 한 마리를 살려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만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흉노와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막 수입해서 막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보통 말이 그 정도 가격이었고, 여러분 그 동양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 있습니까? 관우가 탔던 적토마이죠. 적토마. 이런 거는 보통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보통 수입차가 아니겠죠. 그죠? 적토마는 그 당시로 말하자면 슈퍼카예요. 슈퍼카. 페라리나 람보르니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관우는 그런 걸 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누가 준 거예요? 조조가 준 거예요. 조조가 관우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도 그 아끼던 페라리 한 대를 그냥 키를 관우한테 주면서 이거 앞으로 자네가 타고 다녀 그리고 준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 정도 여러분한테 선물 주시면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관우는 이제 안 넘어갔다 이거죠. 근데 사실 안 넘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관우가 그동안 조조한테 받았던 선물을 다 놔두고 유비를 찾아갔어요. 전 그래도 저희 형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잘해준 건 고맙지만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근데 적토만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뭐 해야 돼요? 미안, 적토마도 돌려주고 가야 되는데 관우도 이 무장이다 보니까 이 싸울 때 자기를 태우고 다녔던 이 적토마만큼은 도저히 다시 돌려주기 싫었던가 봐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적토마 가격을 톡톡히 했어요. 적벽대전 마지막에 조조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적토마 타고 나가가지고 탁 죽이려고 보니까 나한테 이 슈퍼카도 준 사람인데 내가 요번에 한번 빚 갚는다 치고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고 살려줬으니까 조조는 뭐 훌륭한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그때 자기 자동차 안 줬으면 이제 활용도에서 목 달아 날 뻔했는데 그 차 하나로 이미 뇌물을 준 바람에 관우한테 살아났으니까 이 적토마 한 마리가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중국은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런 전투용 말들을 전부 수입해다 쓰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이 중요한 자신들의 그 옥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 수입해 올 때 전부 비단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사왔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크로드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크로드를
뭐 학자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대체 실크로드냐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그 진짜 비단이 막 오고 갔던 길의 처음과 끝을 보면 서쪽은 로마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로마도 중국 비단의 주요 수입국이었어요. 다만 로마가 직접 수입을 너무 머니까 직접 수입을 못하니까 계속 중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도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비단을 받아다가 오히려 더 비싸게 로마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비단이 너무 인기여서 데이트하려면 최소한 여자친구한테 비단 옷 한 벌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비단 옷이 좀 비싸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막 그 비단 옷을 너무 막 사 제끼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로마 여인들의 비단 옷이 살랑살랑 흔들릴 때 로마 경제는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비단 수입 금지법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양의 비단을 수입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의 로마는 중요한 서쪽의 한쪽 축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 끝은 어디냐? 우리나라에서는 경주가 실크로드의 끝이다. 왜냐하면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오갔던 것 중에 특히 이제 유리 제품, 유리가 그 당시엔 금보다 더 비쌌어요.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은 그냥 채취해서 녹이면 되는데 유리는 첨단 기술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리 제품이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유리 제품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수입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주가 그 실크로드의 이제 마지막 종착점이다. 동쪽 끝이다. 근데 일본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아니 아니야, 우리도 있어. 우리도 그런 거 받아들인 게 있어. 그래서 일본의 뭐 나라 지역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가 실크로드의 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관심을 가지는 거는 사실 비단 자체보다도 이제 불교에 대한 거죠. 불교의 길로서의 실크로드인데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인도도 물론 인도까지 가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 인도는 맨 끝에 있는 목적지고 그걸 연결해 주는 길로 보자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 돈황 중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둔황 있는 곳까지 보통 이 곳을 여행할 때 우리는 실크로드를 순례한다, 실크로드를 여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도 실크로드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 답사하면서 나 실크로드 여행하고 왔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실크로드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동쪽 끝은 중국에서의 출발점은 대략 한 이 돈황 막고굴 정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건너가면 아프가니스탄 있는 이쪽까지가. 그래서 중국에서 간다 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여기에 제일 먼저 둔황에서 출발하면 롬로르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이 뜨거운, 오늘 오실 때도 뜨거웠죠.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사막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을 쭉 건너서 여기까지 이제 주로 이 카슈가르, 지금은 이제 카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간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막이 아니라 요 파미르 고원 또는 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 또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눈이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곳을 막 그 건너가야 되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길인 거죠. 그래서 이 힌두쿠시 산맥을 딱 넘으면 이 지도상에는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마미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막을 건너고 파미르 고원이라는 데를 막 목숨 걸고 넘고 나면 딱 보게 되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살았다, 살았다. 여러분 혹시 그 대부 영화 2편 보셨어요? 거기 보면 어린 그 돈 꼴레오네가 가족들 다 죽고 밀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막 건너서 사람이 막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갑판에 있던 사람들이 막 어디로 몰려가죠. 그래서 다들 어디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소년 꼴레오네가 따라가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꼭 미국이 뭐 자유의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화상에 보면 미국은 자유의 땅, 기회의 땅, 이제 그걸 보면서 드디어
미국에 왔구나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마치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긴 길을 와서 여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드디어 인도에 왔구나.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인도에 왔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던 거겠죠. 자, 근데 여기 보이시죠?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요 안에 원래는 거대한 불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1800년대 초에 이 지역을 여행했던 이제 영국인 탐험가들이 이 당시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부처님들이 전부 황금색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을 탁 넘어서 방금 보셨던 그 풍경을 봤을 때 그 굴 속에서 황금빛 불상이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자유의 여신상을 봤을 때 기분이겠죠. 에펠탑 보는 것처럼 내가 파리에 왔구나. 자유의 여신상 보면 내가 뉴욕에 왔구나. 이런 것처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천축에 왔구나.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이지만 옛날에 여기 다 인도에 포함되는 지역, 북인도, 북천축이라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살았다. 이제 드디어 부처님의 땅에 왔다 하면서 이제 막 안도의 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상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근래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남아 있어서 많이 부셔졌지만 이 정도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뭐 대학생 때부터 이거 사진을 보면서 나도 꼭 여기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아마 자연 스님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은 다 가고 싶으신 곳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너무너무나 슬프고 아쉽게도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정권이 이 불상을 폭탄을 설치해서 파괴해 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텅 빈 감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쉽게 됐고 그래도 이 빈 굴이라도 가서 보고는 싶은데 이제 최근에 다시 또 탈레반의 정권을 잡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탈레반이 좀 옛날보다 정신을 차렸는지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불교 문화유산 이런 거 파괴 안 하고 잘 지키겠다. 관광객들 좀 많이 와라. 그러고 있다는데 그래도 겁나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안정이 되면 이 폐허나마 좀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복원 계획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또 이제 복원된 모습이나마 복원 기술이 좋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전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좀 복원이라도 되면 더 여기 가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옆에 굴 같은 것도 보이죠. 저게 그냥 굴이 아니고 다 저기도 막 벽화가 있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녀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상만 파괴한 게 아니라 저 굴 안에는 벽화도 다 부시고 그래서 정말 볼 게 안 남아있는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이 불교 문화 아프간의 그 불교 문화유산을 부셔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이 지도로 보여드린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는 여러 이름으로 불렀어요. 중국에서는 서역, 서쪽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서역이라고도 부르고 또 오늘 제 주제로 실크로드라고 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또 이 지역을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중앙아시아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중국이 이 지역이 이제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 옛날부터 이 지역을 중국이 새로 점령할 때마다 신강, 새로 넓힌 땅이다 이런 이름을 신강이라고 전통적으로는 불러왔어요. 근데 이제 현재 그 중화민국에서는 이제 공식 명칭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위구르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막 덩어리인데 뭐 여기 굳이 이렇게 중국이 안 놓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겉으로 볼 땐 사막이고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사막이었지만 지금은 이 밑에 있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뭐 히토류라고 왜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요즘 한참 핵심이 그 배터리죠. 뭐 전기차니 뭐니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다 그냥 전기 시대로 바뀌면서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충전지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 자원의 보고고 기름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중동에서 원래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기네가 기름이 있어도 적당히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수입해서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서서히 자기네들도 이제 그 기름 산출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워낙에 이제 지하 자원의 보고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땅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르는 이름은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전통적으로는 동투르케스탄. 투르케스탄 중에서도 동쪽의 투르케스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쪽의 투르케스탄이란 거는 뭐냐면 저 파미르곤이 맨 아까 요 끝에 있었죠. 여기 요 파미르곤을 넘어서도 중앙아시아예요. 근데 이 파미르곤 넘어서 있는 나라 여기 보면 러시아령 투르케스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동투르케스탄은 중국령 투르케스탄이고 파미르곤을 넘어서 더 서쪽으로 가면 러시아령 투르케스탄이다. 이 러시아 땅 투르케스탄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땅들이 전부 무슨 스탄. 그 스탄이 실제로 탄이라는 게 우리 발음 땅이랑 같은 뜻이에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건 투르크인들의 땅 이런 뜻이에요.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우즈벡인들의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그런 게 이제 서투르케스탄 또는 러시아령 투르케스탄이라 불리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지역은 이제 동투르케스탄 중국령 투르케스탄 투르케스탄이라고 하는 것도 투르크인들의 땅이란 뜻이죠. 이 투르크는 돌궐이에요. 돌궐.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서에선 돌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돌궐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세력이 더 커지니까 점차 이제 서쪽으로 가면서 이제 투르크가 되고 투르크가 지금의 튀르키예가 된 거죠. 터키. 그래서 터키와 쭉 연결되는 이제 그런 개통성을 가지고 물론 이 처음에 돌궐 사람들이 그대로 옮겨갔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여러 이름은 계속 돌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변해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간 그걸 계승한 거죠. 투르크, 돌궐, 투르크, 튀르키예가 하나의 문화가 점점 이제 변화했더라도 그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간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요 실크로드를 다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동투르케스탄 또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몇 개로 이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천산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에 위로 올라가는 실크로드가 있고 천산산맥 남쪽을 지나가는 실크로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천산산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천산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산맥의 윗길로 가는 길은 천산 북쪽이라고 해서 천산북로, 천산산맥 남쪽으로 가는 거는 천산남로라고 불러요. 자, 근데 천산산맥 남쪽에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쪽에 있는 큰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이에요.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막에 위로 지나간 이 사막을 가로질러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길인 거죠. 요즘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는. 그래서 사막을 위로 돌아가는 길을 서역북로, 아래로 가는 길은 서역남로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사막의 북쪽이니까 사막북로라고도 하고 사막남로라고도 한다. 반면에 천산북로는 이건 사막길이 아니라 천산북쪽은 초원길이에요. 그래서 몽골족, 몽골, 흉노 이런 유목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먹일 목초지, 그 다음에 양, 염소 이런 동물들 있죠. 그런 동물들 먹이는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 천산북로예요. 반면에 이제 천산남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한 사막길이기 때문에 천산북로는 초원길이라고도 부르고 천산남로는 사막길이라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지도로 보면 이래요. 천산산맥이 있고 그 아래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참고로 타클라마칸 사막은 위는 천산산맥, 아래는 곤륜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천산산맥 위로 가는 길은 천산북로, 천산산맥 남쪽은 천산남로, 그리고 다시 천산남로, 이게 북로가 초원길, 천산남로는 사막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사막의 북쪽은 서역북로, 남쪽은 서역남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돈황이나 이런 곳에서 또는 여러분이 인도에서 출발하신다면 자, 어느 길로 결국 세 개죠. 초원길, 그 다음에 서역북로, 서역남로라는 세 개의 선택사항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초원길이 좋겠죠, 그죠? 초원길이 좋겠죠. 근데 초원길이 언뜻 볼 때 너무 삥 돌아가잖아요, 그죠? 삥 돌아가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둥그런 지구를 펼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둥그런 걸 펼쳐놓으면 위쪽은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거예요. 저 실제로는 저렇게 멀지 않아요. 이거 오므라뜨려 놓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초원길이 초원이죠. 마일도 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초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초원길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초원길이 발달된 무역로이기 때문에 과거에 흉노니 몽골이니 선비족이니 하는 많은 유목민들이 이 지역을 근거지로 발전을 했던 거예요. 이 지역만 가지고 있으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 요즘 미국이 이제 관세 받느라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통행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어떤 그 부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무역로였던 거예요. 자, 그때는 괜찮아요. 비록 통행세는 내야 되지만 이 길이 빠르고 또 통행세를 낸 만큼 이 사람들이 통행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기로 다니는 게 낫다 이거죠. 자, 여러분도 부산 가실 때 고속도로 타면 빠르긴 빠른데 단점이 뭐죠? 통행료 내야 되죠. 그러면 야, 내가 통행료 내기 싫으니까 국도로 가볼까? 하염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내기 싫어서 국도 타면 기름값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해 봤을 때 그래, 내 시간과 기름을 더 들이느니 그냥 얼마 내고 고속도로로 타고 가는 게 낫겠다 하니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상인들도 그 정도 통행세 내더라도 요 초원길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이제 초원길로. 그래서 원래 진짜 중요한 무역로는 초원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초원길이 돈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야, 저기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중국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도 저기 저런 유목민들이 세금 자꾸 뜯어가니까 저걸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 페르시아도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원길이 양쪽에 있는 정주 제국들의 쟁탈전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쟁탈전이 벌어지면 차라리 중국이 딱 잡든 페르시아가 딱 잡든 아니면 여기 원래 원주민들이 딱 잡고 있든 그러면 좋겠는데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중국이 먼저 통행세 내 그러는 거예요. 통행세 옛날에는 저기 저 몽골족한테 냈는데 이제는 중국한테 내는 거 보네. 통행세 냈어요. 쭉 가다 보니까 좀 있다가 몽골족이 나와서 통행세 내. 그래서 아까 냈는데요. 중국 관세청에다 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너 속았구나. 그거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아이고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 네가 잘 몰랐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한테 세금 내야지 지금. 아이고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 냈어요. 가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야 세금 내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좀 두 군데 삥 뜯기고 왔어요. 아이고 속았네. 요즘에는 우리한테 내는 거 몰랐어. 요즘엔 페르시아한테 내야 돼. 우리가 대세야.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 낼 때 아이고 내더라도 가자고 가지. 이렇게 세 번을 통행료를 내야 되면 누가 고속도로를 가겠어요? 아이고 돌아가더라도 국도로 갈란다 하고 국도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험한 길이지만 사막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이 야 요즘에 저 고속도로 사람들이 안 다니는데 우리가 국도 서비스를 개선해서 이 국도 쪽으로 많이 좀 오게 해보자 그러면서 여기 오세요.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 좋은 거 있어요. 숙박도 무료로 해드리고요.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세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걸어서 상인들이 이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도 중부고속도로도 제1중부가 있고 제2중부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제1중부, 제2중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내비게이션 보다가 이거 내비에서 제1중부가 좀 막히고 2중부가 뚫리는 것 같다. 그러면 내비가 이제 2중부로 가면 2중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나오면 반대로 가고 그러는 거죠. 옛날에 내비가 없을 때는 이제 점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막힐까? 근데 요즘에 이제 내비가 대략 알려줘요. 어디가 안 막힌다. 그럼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도낭에 와가지고 야 서역 북로랑 서역 남로랑 어디로 갈까 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그 길로 지나온 상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서역 북로 상황이 어때요? 남로 상황이 어때요? 아, 요즘에 저 북로에 새로 어떤 왕이 생겼는데 그 왕이 막 뭐 음식도 잘 주고 숙박시도 깨끗하고 나는 북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남쪽으로 왔는데 요즘 남쪽은 너무 막 관리도 잘 안 되고 뭐 관심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이제 아, 그 북로로 가야 되겠다. 이제 북로로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요 사막 위에 있는 이 오아시스 도시들을 중심으로 여러 이제 무역 그 거점들이 생겨나면서 이 길로 사람들이 다니게 됐던 것이죠. 이게 이제 실크로드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틀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 그 서역 북로와 남로의 오늘 중심은 요거예요. 초원길은 여기에도 불교가 다녔겠죠. 그죠? 근데 유목민들은 특징이 흔적을 안 남겨요. 우리가 몽골 제국 그러면 이제 몽골에 가서 그 몽골 제국의 역사를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전부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놔두는 게 없어요. 악착같이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땅에 버려지거나 묻히거나 뭐 무덤을 찾아야 될 텐데 칭기스칸 무덤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도시를 이 몽골도 결국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맨날 떠돌아다니기만 하다가 도시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몽골의 도시를 그려놓은 옛날 지도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도시에 집들이 막 지어져 있는데 다 텐트예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남 못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담장 짓고 지붕 놓고 사는 것보다 텐트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었는데도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망했다. 텐트 가지고 딱 가버리면 도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유목민들한테 좀 배우자 이거예요. 흔적을 남기자. 우리가 떠난 자리 어떨까요?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에다 뭐에다 막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말자 이거죠. 쓰레기 안 만들고 딱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다니고 막 쟁겨놓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동할 수 있을 때 간편하게 그 정도면 살아가는데 충분한 거 아니냐. 최소의 것만 가지고 살자. 근데 이게 유목민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목민들 문화, 노마드 문화가 인기인 게 우리 지구가 잘 살아남으려면 이런 노마드 문화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살았을까 이런 거 연구하는 거죠. 여하간 이 초원 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래서 불교를 분명히 믿었고 실제로 몽골족 사원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좀 보려면 지금 이 지역, 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이런 오아시스 도시들에 남아있는 불교 유적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서역 남로, 아까 요게 서역 남로죠. 여기를 먼저 보고 서역 북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역 남로 중에서도 이렇게 인도에서 인도의 카슈미르 라다크를 지나서 카라코람 통로를 지나서 딱 오면 여기 딱 보이죠? 호탄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도가 실크로드로 나와서 중국으로 가기 직전에 딱 그 실크로드로 나와서 처음 만나는 지역이 호탄인 거예요. 아니면 더 삥 돌아서 파미르 고원을 넘으면 카슈가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슈가르로 가거나 아니면 더 이 남쪽에서는 카라코람 산맥을 넘어서 호탄으로 가거나 요 두 개가 카슈가르, 호탄이 이제 중요한 거점이에요. 자, 근데 아마도 실크로드 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 남쪽은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교통이 도낭에서 이쪽으로 먼저 갔다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 가로지르는 교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삥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올 때도 어떻게 와야 되느냐? 거의 이렇게 가로지르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좀 모험심을 가지고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차로 삥 아니면 비행기로 오거나 막 그래야 돼. 근데 비행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남쪽 길은 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 북쪽으로 서역 북로를 통해서 많이 가면 카슈가르까지 그래서 갔다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으로 가실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서 가끔 더 좀 무리를 하면 이쪽 남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파미르 고원을 넘는 일정이 있어요. 막 가다 보면 막
막 산을 계속 가는데 힘들지만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가다 호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결국 이제 파키스탄 국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넘어서 간다라, 그리고 파키스탄의 간다라까지 바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인도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제 고생스러운 길이라서 보통은 굳이 이 파미르 공원을 넘지 않고 여기 서역 북로로 가서 카슈가르까지 가서 카스, 요즘 카스라고 부르죠. 카스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게 실크로드 첫 여행길 정도가 돼요. 네, 두 번째 여행길이 이제 뭐 서역 남로 이쪽을 가는 길 정도 되실 거고요. 근데 제가 호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인도의 문화가 동쪽으로 건너오는 거로 보자면 제일 먼저 호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호탄부터 먼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호탄이에요. 아까 이제 옥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옥 산지로 유명해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옥 파는 사람들을 만나요. 옥 원석을 막 그 중국 시장에 보면 막 옥 갖다 놓고 팔아요. 근데 뭔가 이제 사람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이 사람 좀 옥 관심 있나 보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좋은 옥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꺼내는 거 보면 다 호탄옥이라 그러면서 꺼내는 거예요.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짜 호탄에서 완전히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하가 이게 호탄옥인데 당신 옥 알아? 이게 진짜 좋은 옥이야 하면서 탁 내놓고 얘기할 때면 이게 허티엔으라는 거예요. 허티엔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뭔가 이제 호탄에도 두 종류의 옥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진한 녹색 옥, 하나는 백옥, 흰 옥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저도 이제 그 옥이 나오는 강까지 가보진 않았는데 하나는 한 강은 흑옥강, 하나는 백옥강. 그래서 이 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옥이 나오는 흑옥이 나오는 강, 그다음에 이제 백옥이 나오는 강이 이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호탄의 그 최고의 전설적인 옥은 옥이 색깔이 진한 녹색이면 좋은 거예요. 진한 녹색. 그래서 여러분 고려 청자 있죠. 그러니까 고려 청자든 중국 청자든 그 청자색이 왜 나왔냐면 옥을 대신하는 거예요. 짝퉁 옥인 거죠. 옥색이 너무 좋은데 진짜 옥은 못 만드니까 청자로 옥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청자가 지향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진한 옥인데 그 옥이 단 하나 통과시키는 빛이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달빛이에요. 다른 건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도 안 비치는데 달에 딱 비치면 달빛은 그대로 투명한 유리처럼 달빛은 통과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옥을 발견하시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이게 전설일지 진짜일지 혹시 호탄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런 호탄인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유적지가 있어요. 라와크라고 하는 불교 사원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큰 탑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 주변에 이렇게 뭐가 보이죠? 요건 요 탑을 둘러싼 사원을 둘러쌌던 담이에요. 담이 쭉 있고 원래는 이렇게 묻혀 있던 걸 영국인 탐험대가 발굴을 했어요. 근데 발굴을 해도 사막이니까 막 바람이 막 그냥 또 묻히는 거예요. 묻히고 그래서 지금은 발굴했던 게 땅 속에 그냥 사막 속에 묻힌 채로 지금 이렇게 그냥 터가 보이는 거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계단이에요. 계단. 탑으로 올라가는 여기도 있죠? 여기도. 그래서 탑에 사방으로 계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네모난 기단부 위에 둥그런 탑이 올라가 있는 건 파키스탄 간다라의 탑이랑 같은 형식이에요. 이렇게. 이건 파키스탄에 있는 거예요. 비슷하죠? 네모난 받침 위에 둥그런 탑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키스탄은 거의 계단이 하나만 있어요. 근데 계단이 사방에 있다는 건 이게 뭔가 방위 개념, 동서남북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런 방위 개념이 들어가는 거는 주로 그 밀교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네, 밀교에 보면은 동서남북에 남방 아촉불, 서방 아미타불, 북쪽에 불공 성취불 뭐 이런 것처럼 방위별로 부처님이 계셔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방으로 탑의 기단부가 쫙 퍼지는 이런 단면은 마치 이 사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만다라 개념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다라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만다라는 뭐냐면 그 티베트 불화를 보통 이런 티베트 불화를 만다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만다라가 그림이 아니에요. 원래 만다라는 단이에요. 단.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만들죠. 그죠?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도 불단을 만들죠. 이런 단의 개념이에요. 뭔가 쌓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단을 왜 쌓느냐? 우리가 그 해리포터 같은 걸 보면 마법을 부릴 때 주문을 외우잖아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그럼 막 빗자루가 날아가고 이렇게 막 주문 외우는 거가 마법을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의 전통적인 마법은 주문만으로 안 돼요.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주문을 외우면 이제 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안테나다, 안테나. 길을 모으는 안테나인 거예요. 그래서 단을 만들어 놓으면 자, 내가 뭔가 마법을 부리려면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드는 그 에너지를 모으는 안테나가 단인 거예요. 근데 단을 만들면 좋은데 이게 너무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고 단을 만들기가 실제로는 어렵다 보니까 이 그림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이 있다고 치고 하고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는 원래는 단을 지극히 축약시켜 놓은 개념이다 하는 거죠. 뭐랑 비슷하냐? 원래는 우리도 제사 지낼 때 사당이 있어야 돼요.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당 모양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마치 사당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만다라도 단인데 어떻게 보면 이 라와크 사진은 실제로 어떤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행하기 위한 거대한 만다라로서 세워진 그런 탑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탄이라는 유적지는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의미인가 하는 것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